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무속인 분의 이야기로 본인을 꽃선녀라고 밝힌 분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남들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조금 유별난 아이였어. 나는 이따금씩 꿈을 꾸곤 했는데 그 특별한 꿈들은 대부분 예지몽이었지. 내가 6살 때였나? 나는 다른 애들이랑은 달리 말을 조금 늦게 뗀 편이라 그 시점에는 말도 많이 더듬거리고 옹알이도 남아있었거든. 그때 한 꿈을 꿨는데 그때 살았던 집에 벽부터 가구까지 빼곡하게 빨간색의 딱지가 다닥다닥 붙어있었고 웬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와서 난리를 치는 그런 꿈이었어. 그래서 나는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아직 잠에서 덜 계신 부모님을 붙잡고 꿈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팍 밀치면서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야. 사실 아버지는 나를 썩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이유는 내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아. 아버지는 원래 평범한 중소기업의 회사원이었는데 박봉이라서 둘이서 먹고 살기도 팍팍했는데 예정에도 없던 내가 태어나자 그 월급으론 처자식 부양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서 고향 친구분과 작은 벤처기업을 내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내가 막 저 꿈을 꿨을 때가 회사가 많이 어려웠던 시기였다고 해. 이후로 아버지의 회사는 경영난에 더해서 1997년에 우리나라를 강타한 금융위기까지 덮쳐서 회사가 부도가 났고 내가 그때 꿨던 꿈이 곧 현실이 됐지. 이후로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에 절어 살았고 집에 들어오면 항상 야구방망이 같은 걸로 이 재수없는 년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항상 인생이 재수가 없다며 날 죽도록 팼어. 어머니는 내가 맞는 걸 보다 못해 결국 이혼을 하셨고 그 이후로는 아버지라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내가 위에서 말했듯 내가 남들과는 달리 조금 유별나다고 했잖아. 그게 대략 어떤 느낌이냐면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은 어머니를 빼면 전부 재수가 없었다고 해야 되나? 여하튼 어떤 형태로든 재수없는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학교에선 자연스럽게 왕따가 되어 있었고 그런 나날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가게 되니까 어머니가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완전히 다른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게 지역을 옮긴다고 빠지는 기운이 아니었었나봐. 결국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자퇴를 하고 중졸 검정고시와 고졸 검정고시를 봤어.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나는 내가 대충 어떤 상태구나 하는 걸 의외의 장소에서 알게 됐어. 내가 중졸 검정고시를 보고 나오던 날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 냄새가 구수하게 나길래 어머니가 시험 보고 나와서 간식 사 먹으라고 주신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웬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나를 보면서 대뜸 혀를 뿔뿔 차시는 거야. 태어나지 말았으여 애를 억지로 낳았으니 제명을 못 살고 객사할 팔자가 되지.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확 울컥해서 컵에 든 떡볶이를 바닥에 던지고는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그딴 말을 하냐고 소리를 꽥 질렀는데 그 아줌마가 갑자기 방금 전과는 달리 평온하고 인자한 얼굴로 얘야, 너 같은 팔자를 타고 나면 결국 그 끝은 객사가 아니면 아줌마처럼 되는 거란다 라고 하길래 내가 아줌마는 누구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따져 물었는데 아마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네가 내 말을 이해할 때쯤에 다시 만나게 될 거고 그때 가서 제대로 말을 해주겠다는 두리뭉실한 말을 던지고 갈 길을 가시더라고. 나는 그냥 똥을 밟았다고 생각했어. 고졸 검정고시까지 패스한 뒤 고졸 학력을 따자마자 바로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평범하게 지냈어.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됐는데 그 꿈의 배경이 내가 중졸 검정고시를 보고 나와서 컵떡볶이를 먹고 있었던 그때였어. 그때랑 똑같이 나한테 헛소리를 했던 그 아줌마가 나를 힐끗 보고는 다시 만났네. 그때보다 키도 조금 컸고 외모도 완전히 여자 같아 됐네 라고 하길래 나는 그제서야 그 아줌마가 대략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있었어. 그 아줌마는 그냥 한 단어로 말하면 무속인이고 곧 내 신어머니가 될 사람이었지. 신어머니는 나한테 이틀 뒤에 동네에 있는 역 5번 출구에 오후 3시까지 나와 있으라고 한 뒤 갈 길을 다시 가는 걸 끝으로 꿈에서 깨어났고 나는 혹시나 해서 그 꿈에서 말한 대로 역 5번 출구에 3시쯤에 딱 도착을 했어. 그리고 거기서 내 신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 거야. 신어머니는
나를 처음 만나기 전날 꿈에 삼신이 나와서 대뜸 종이를 내밀면서 넌 오늘 이 아이를 만나게 될 거라는 생뚱맞은 말을 했었다고 해. 그리고 분식집 바깥에 앉아서 처량하게 컵떡볶이를 먹고 있는 나를 보자마자 내 주위에 들러붙은 온갖 잡귀에 온갖 지독한 살들을 보고는 왜 삼신이 나를 만나게 했는지 얼추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의 나는 너무 어려서 신내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뒤에 다시 만나면 신딸이 될 것을 제의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런 말을 하고 간 거라고 하셨어. 신어머니는 애비는 술꾼의 노름꾼,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도화살을 가지고 태어났고 애미는 전생에 지은 죄가 너무 커서 현생을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팔자라 이 둘이 애초에 하나로 합쳐지던 것부터가 성립이 안 됐었는데 운명의 장난질로 둘이 이어져서 당연히도 태어날 일이 없어야 했던 내가 태어난 거라고 하면서 이런 경우는 정해진 명이 없어서 언제 죽게 될지 모르지만 너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존재를 받아들여야만 하는데 그게 신내림이라는 거야. 끝으로 그저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어도 너를 여기까지 키워준 친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는 드리러 가야 되지 않겠냐고 하셔서 그 길로 신어머니랑 같이 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를 털어놓으니까 어머니는 내 뜻이 가는 대로 하는 게 정답이라고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 나는 사흘간의 준비를 거쳐 신내림을 받고 무업에 입적하게 됐어. 이후 정식으로 무속인이 된 나는 첫 손님부터 어마무시한 손님을 받게 돼.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역시 제가 읽기 쉽게 편집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이틀 정도의 텀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속인 꽃선녀님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속업에 처음 입적한 뒤엔 당장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신어머니의 신당에서 일을 하면서 신어머니의 뒤치다꺼리로 시작을 했어. 그렇게 첫 하루가 지나가고 두 번째 날 신당에 어떤 여자가 들어섰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역한 그런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자들 생리 하혈할 때 나는 냄새랑 비슷한데 그걸 장독에다가 1년 넘게 묵혔다가 열어서 냄새를 맡았다고 해야 될까? 비유를 잘 못해서 미안한데 진짜 그 냄새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여자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마중 나간 신어머니를 보더니 그냥 뒤돌아서길래 그냥 가나보다 갈 거면 빨리 좀 나가라고 막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어머니가 그 여자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다시 신당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더라고. 그러면서 신어머니가 나를 힐끗 쳐다보시길래 그때 딱 눈치를 챘지. 난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그 여자를 첫 손님으로 받게 됐는데 진짜 이게 그 피냄새가 신방 안으로 들어오니까 더 역한 거야. 진짜로 빨래집게로 코를 틀어막고 싶은 심정이었달까? 그 여자는 요즘 들어서 온몸이 다 무겁다. 그렇다고 살이 찐 건 아니고 잠도 잘 못 자고 선잠이라도 들면 웬 얼굴을 전혀 모르는 어린애들 넷이 나와서 자기를 무슨 원수를 보는 것 마냥 원망의 눈빛으로 쳐다본다고 해.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면 멍한 게 빈혈이 오는 느낌도 든다고 하더라고. 여자가 그 얘기를 하니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야. 말하자면 굉장히 역하고 징그러워. 온 몸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조각난 태아들인데 형체가 그나마 어느 정도 보존이 된 아이는 둘이고 나머지 둘은 그냥 이게 태아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 나는 여자한테 여지껏 낙태를 얼마나 했냐고 직설적으로 물었는데 그 여자가 질겁을 하면서 자기를 뭘로 보는 거냐고 막 화를 내더라. 그러면서 나한테 이 미친년이 뚫린 입이라고 아주 어쩌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몸속으로 뭔가 푹 하고 들어오는 느낌이 나더니 네가 복중의 태아를 넷이나 떼먹어서 그 피비린내가 지금 여기 신당부터 신방 안까지 마룻바닥 마당까지 전부 다 진동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늘어놔? 내가 이렇게 온갖 쌍욕을 퍼붓고 있더라고.
나는 아까 전부터 계속 존대를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빛이 확 돌변해서는 삿대질을 하면서 쏘아붙이니까 그 여자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고는 울면서 털어놓은 이야기는 대략 이랬어. 자기가 14살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는데 그 재혼을 한 새아빠가 자기를 딸이 아닌 여자로 보기 시작했고 어머니가 안 계실 때마다 몹쓸 짓을 수백 번을 해서 6년 동안 총 4번의 임신을 했었대. 그리고 임신을 해서 배가 조금씩 불러올 때쯤이면 그 새아빠라는 놈이 산부인과를 데려가서 낙태를 시킨 거라고 해. 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3분 정도 멍 때리면서 혹시나 그게 거짓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모시고 있던 장군님의 눈을 빌었는데 다행히도 거짓이 아닌 순도 100%의 진실이더라고. 나는 그 여자한테 그 4명의 조각난 태아가 지금 당신의 온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몸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을 했고 그 여자는 그럼 방법이 있겠냐길래 나는 뭐 방법이래봐야 굿 한번 하는 게 제일 간단하고 빠르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지. 그렇게 일주일 뒤 준비를 끝낸 나는 신당 앞에서 굿을 시작했어. 그런데 굿을 시작하자마자 웬 중년의 인상도 퍽 더러운 아저씨 영가가 그 여자의 뒷목을 짓누르면서 그 귀에 대고 뭐라고 막 중얼거리는데 넌 내 거야. 절대 못 놔줘. 를 반복하고 있는 거였어. 나는 굿을 잠시 중단하고 그 여자한테 혹시 그 새아빠라는 사람 죽었냐고 물어봤는데 그 여자는 전혀 모른다는 눈치를 보여서 나는 당장 어머니라는 사람한테 전화해보라고 지금 그놈의 영가가 당신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급하게 전화기를 꺼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그 여자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얼굴을 보였어. 그 새아빠라는 사람은 굿을 하던 날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다고 해. 그렇게 죽은 사람이 죽자마자 자기가 살면서 가장 큰 미련을 가진 누군가에게 달려온 거고 그게 그 여자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정말 소름이 안 돋을래야 안 돋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새아빠라는 사람은 자기의 의붓딸을 단순 성욕의 대상이 아닌 정말 사랑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였는데 너무 어이없고 황당할 수밖에 없었지. 더러운 걸 떠나서 너무 징그럽더라고. 그 남자가 아무리 갓 신내림을 받아서 신발이 죽여졌던 때였다곤 하지만 신발을 떠나서 내 정신 상태로는 도저히 굿판을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신어머니에게 급하게 SOS를 쳤고 내가 모시던 장군님과 신어머니가 모시던 신이 쇼부를 쳐서 그 굿판을 신어머니가 이어받게 됐어. 신어머니는 갑자기 웬 쌀이 빗자루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여자를 복날 개잡듯 패기 시작했는데 남들이 보면 저 여자가 미쳤나 하겠지만 그 행동은 그 여자의 몸에 들러붙은 태아 영가들과 그 언급하기도 싫은 더러운 놈을 떼어내기 위한 일종의 의식이었던 셈이지. 한참을 쌀이비로 여자를 두들겨 패던 신어머니는 이제 다 됐다 라는 말을 하면서 라이터를 꺼내서 쌀이비를 그대로 불태웠는데 그 쌀이비가 불타면서 태아, 그러니까 아기들이 우는 소리에 한 중년 남자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렸어. 그 쌀이비는 한참을 타올랐고 그 우는 소리와 비명소리는 한참을 지속되다가 쌀이비가 다 타버리고 나서야 그대로 멈췄지. 신어머니는 그 애미라는 년도 지 딸이 몹쓸 짓을 당하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딸이 제발 따로 나가서 살자고 애원해도 모르는 척을 한 인면수심의 쓰레기라고, 당장 그 애미라는 년하고 연을 끊고 다신 만나지도 말라고, 어떻게 전생에 그렇게 처절할 정도의 악연으로 점철된 이들이 다음 생에 부모와 자식으로 만날 수가 있나 하면서 혀를 내두르셨어. 그 말을 들은 여자는 거의 반쯤 넋이 나가서 헉헉거리면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굿 자체는 솔직히 금방 끝났어.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 신어머니는 지독하고도 또 지독한 악연에 둘러싸여 살아왔는데도 용케 미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아온 게 대단하다면서 여자를 위로하셨어. 신어머니는 여자한테 그냥 1,000원만 내고 가라고 하셨는데 그런 굿판에서 굳이 폭리 같은 걸 취하고 싶지 않았다고,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서 몇 번이나 눈물이 날 뻔했던 걸 간신히 참았다고 해. 아예 대가를 안 받을 순 없으니 누구나 지갑에 흔하게 들고 다닐 만한 돈, 단돈 1,000원만 받으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했다고 하셨어. 그렇게
내 첫 손님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야. 이후로 두 번째부터 100번이 넘게 손님을 받았지만 첫 번째 손님같이 너무나도 강한 임팩트를 가진 손님은 본 적이 없었는데 딱 201번째 손님을 받았을 때 난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어. 지독한 무당귀가 얽힌 사람이라는 걸. 꽃선녀님의 에피소드는 장편이다 뭐다 하기가 애매하고 이 이야기를 계속 업로드를 하면 다른 제보자분들의 이야기가 장기간 묻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짜잘짜잘하게 단편적으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속인 꽃선녀님 에피소드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뱀술은 그냥 먹지 마세요. 난 무속업 초반엔 내가 받은 손님들 숫자를 일일이 세는 세심한 여자였어. 물론 지금은 그냥 포기해버렸지만 아마 그 뱀술 아저씨가 201번째 손님인가 그랬을 거야. 그 아저씨는 내가 받았던 손님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사람이었는데 그 양반이 손님을 오기 하루 전 꿈에서 미리 액면을 까버릴 정도였으니까 내가 막 무슨 허리까지 오는 잡초가 무성한 산길을 막 가고 있는데 무수히 많은 나뭇가지들마다 한 1m 정도 돼 보이는 뱀들이 무슨 빨랫감 마냥 널려서 이게 맨 개꿈인가 했는데 어떤 등산복을 입은 40대 중반의 아저씨가 사람 살려 하면서 내 쪽으로 다급하게 뛰어오길래 뭐에 저렇게 쫓기고 있나 하고 그 뒤를 봤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와 저게 이무기구나 하겠지만 내 눈엔 수많은 뱀들의 사념이 합쳐져서 거대한 덩어리가 된 그런 모습이었지. 난 그 아저씨의 뒤를 매섭게 쫓아오는 그 덩어리를 보자마자 바로 알아챘어. 와, 저 인간 뱀술을 얼마나 처먹어 댔으면 난 굳이 그 사람을 구해주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꿈에서 깨어났는데 친어머니가 내 방 한가운데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막 연보를 외고 계시는 거야. 난 친어머니에게 뭐하고 계시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어떤 남자가 우리 신당 쪽으로 오고 있는데 그 남자의 뒤로 흡사 이무기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거대한 사념체가 따라오는데 그 둘은 지금 내가 아니라 너를 향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야. 즉 내가 꿈에서 본 남자와 뱀의 사념체는 곧 다가올 무언가를 암시하는 그런 예지몽이었던 셈이지. 난 바로 몸을 단정히 하고 우복을 갖춰 입은 채 그 아저씨를 맞이했어. 그 아저씨는 온몸에 크기를 막론한 온갖 뱀들을 덕지덕지 붙인 상태였고 눈이 퀭한 게 무슨 마약을 한 사람 마냥 생기가 없어 보이더라고. 난 그 아저씨를 보면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어. 아니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작작 먹어야지 몸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먹고 또 먹으니까 그 사달이 안 나고 배겨요? 라고 따갑게 질타를 했는데 그 아저씨가 대뜸 바닥에 얼굴을 받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사연을 듣자 하니 그 아저씨는 원래 태어날 적부터 몸이 아주 많이 약했대. 다행히 부모님은 돈이 많은 한마디로 금수저라 어릴 때부터 온갖 비싼 약재를 달고 살았고 그 덕에 남들 사는 만큼은 할 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뱀이 막 살아서 꿈틀거리는 담금주 통을 가지고 와서는 이게 특효약이라면서 아직 성인이 채 되지 않았던 그 아저씨에게 그걸 강제로 먹이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몸이 점점 좋아져서 한 손으로 탁자를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건장한 몸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물론 뱀술 자체가 무슨 효험이 있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야. 우리나라 산속에 사는 뱀들은 대반이 업을 쌓아서 수련을 하는 식물 같은 존재들이 많은데 그런 뱀들을 산채로 잡아다가 술을 담갔으니 그 뱀들이 가진 설력들을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데 허약한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어쩌면 수백 년을 수양하면서 설력을 쌓은 그들이 산채로 술독에 담겨져서 허무하게 죽었으니 그 설력은 곧 변질되어 악한 힘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품은 원한은 자신을 술독에 담근 이에게도 가지만 자신의 살점과 영혼을 취한 그 본격적인 대상자에게 더 많이 가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이치야. 그 아저씨는
그렇게 처음 뱀술을 접한 이후로 몸이 너무 건강해지니까 뱀술에 완전히 빠지게 됐고, 돈이 되는 대로 더욱더 비싸고 효험이 좋다는 그런 뱀술만 찾아다니면서 20년이 넘게 먹어대기 시작한 거지.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더니 길 가다가 갑자기 피를 토하거나 일하는데 코피가 쏟아져서 금방 먹겠지 하고 휴지로 틀어 막아도 휴지를 비집고 피가 수도꼭지를 튼 것 마냥 콸콸 쏟아지더라는 거야. 거기에 요즘엔 잠만 자면 웬 거대한 구렁이 수천 마리에게 둘러싸여서 온 몸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꿈을 매일 꾸게 되니까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렸는데, 어제도 그렇게 잠을 자다가 역시나 뱀들에게 무한히 쫓기고 있는 와중에 숲속에서 갑자기 웬 젊은 여자 하나가 보여서 그쪽으로 달려가니까 쫓아오던 구렁이들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늦춰지더라는 거야. 잠에서 깬 아저씨는 도대체 꿈속의 여자는 누굴까 하고 있었는데, 직장 동료가 요즘 자네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내가 볼 땐 병원보단 이쪽으로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명함을 하나 쥐어줬는데, 그게 신어머니의 명함이었던 거야. 나는 솔직히 그 아저씨를 구제해주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어. 감히 인간이 돌을 쌓아 신선이 되기 위해 수백 년을 노력한 존재를 자기 몸 좋자고 꾸역꾸역 몸에 쳐넣다가 그 부작용이 터져서 곧 죽을 날이 다가온 게 자업자득인 거고, 그냥 나가 죽는 게 차라리 저승에 가서 용서를 빌 때 더 도움이 된다고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등을 떠밀어서 신당 밖으로 내보내버렸거든. 그리고 내 모습을 본 신어머니도 잘했다고, 저런 쓰레기는 살려줄 가치조차 없고 어차피 저 인간에게 붙은 뱀들은 너도 나도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거대한 악 그 자체가 되어있기 때문에 임시 방편 정도는 해줄 수 있어도 곧 다가올 죽음까진 못 막는다고 하시더라고. 그렇게 그 아저씨를 돌려보낸 뒤 한 달여쯤의 시간이 지났을 때 신어머니가 나랑 차 한잔을 하시면서 말을 꺼내시더라. 그 아저씨에게 신어머니의 명함을 건넨 직장 동료분이 전해준 이야기인데, 내가 그때 받았던 뱀 아저씨, 그 아저씨가 얼마 전에 등산을 갔다가 추락사를 해서 죽었는데, 그 아저씨의 시신을 뱀 수십 마리가 달려들어서 훼손을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였어. 사람의 욕심은 끝이라는 게 없어. 뭘 하든 무엇을 경험하던 첫 번째보다 더 강한 자극과 효과를 원하거든. 보통 민간요법이라고 해서 뱀술이니 개술이니 막 건강에 좋다고 어둠의 루트를 통해 알려진 그런 것들은 결국 한번 입에 대면 그 영혼들이 몸에 계속 쌓이게 되고, 그 영혼들은 자신의 혼을 먹는 그 대상자로 하여금 더욱더 강한 걸 찾게 만들고 조종해버리거든. 그렇게 그들의 사념에게 조종당한 이들은 곧 오래 지나지 않아 자기 자신이 갉아먹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지. 그냥 몸 안 좋으면 병원 가서 약 타 먹어 제발.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꽃선녀님의 4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번에 예고한 대로 꽃선녀님의 4번째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귀접. 그 남자는 어떤 예고도 낌새도 없이 내 신방을 찾아왔어. 한눈에 보자마자 아, 이 남자가 귀접을 그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였어. 본인 말로는 귀접을 할 때마다 엄청난 황홀경이 자신을 가득 뒤덮어서 깨어나고 싶지 않다가도 막상 귀접에서 깨어나서 일상생활을 하려니 힘들고 아프다는 거였지. 원래 귀접이라는 게 그래. 어떤 한 사람이 성적인 행위를 깊게 갈망할 때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해당 사람이 원하는 대상의 모습으로 변해서 성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대신 생체 에너지를 한 번에 왕창 뽑아가는 그런 불공정 거래 같은 시스템이야. 뭐라고 표현이라도 해보라고 해도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다고 할 정도고, 그 쾌락에 한번 빠지면 나중엔 원하지 않아도 계속 찾아와서 관계를 가지게 돼. 그 남자는 귀접을 할 때마다 너무 좋긴 한데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고 했고,
원래는 90kg에 달할 정도의 거구였는데 귀접 2달 만에 60kg 초반대로 내려올 정도로 너무 힘들다, 제발 살려달라 구걸하다시피 하는데 솔직히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부적 몇 개 써주는 거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나는 부적을 써주면서 정말 그만하고 싶으면 색정귀가 밤에 찾아와도 무조건 거부 의사를 밝히라고 하고 돌려보냈지. 그러다가 한 사흘 정도 지났을 때였나? 한창 구름대같이 손님이 미어 터지다가 브레이크 타임이 왔을 때 너무 피곤해서 벽에 기대서 잠깐 선잠에 들었는데 그때 그 귀접남이 침대에 누워서 색정귀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귀접남은 온 몸을 비틀고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 색정귀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려서 귀접남의 사지를 강박해놓고 즐기기 시작하길래 저 남자 죽겠다 싶어서 냅다 침대로 뛰어간 나는 때마침 손에 들린 방울을 가지고 색정귀 머리끄댕이를 잡고 그대로 바닥에 내려 찍고는 침대에 누워서 영문도 모른 채 나를 휘둥그레 쳐다보고 있는 그 남자한테 뭘 그렇게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냐고 당장 잠 깨서 내 신방으로 냅다 뛰어오라고. 그렇게 한 10초 정도 있다가 나도 꿈에서 깨어났어. 나는 곧장 무복을 입고 신어머니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어. 그 말인즉 급조라도 해서 굿판을 벌이지 않으면 그 남자는 오늘 밤 죽을 거라는 말이 되는 거였어. 그렇게 한창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 그 귀접남이 헥헥거리면서 신당 안으로 뛰어 들어오더라. 그리고 귀접남의 어깨 위에 그 색정귀가 올라타서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어. 그런데 보통 색정귀도 이 정도 굿판이 벌려져 있으면 학을 떼고 도망치는 게 보통이거든? 걔는 진짜 어떻게 안 떨어지려고 바락에 바락을 하면서 나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데 그쯤 되면 얘가 뭐 좀 믿는 구석이 있나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었어. 그냥 잡기 중에 상잡기야. 장군님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방울로 뺨때기만 후려쳐도 떨어져 나갈 그런 수준인데 이상하게 장군님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바닥에 내려쳐도 이내 다시 귀접남한테 가서 찰싹 달라붙는 거야. 그리고 그걸 보는 나와 신어머니는 빵하고 터져서 미친 사람들처럼 웃을 수밖에 없었어. 솔직히 그 귀접남을 처음 봤을 때 느낀 게 보통 남자와는 차원이 다른 양기를 가진 게 보였거든. 보통 남자가 레스비라면 그 귀접남은 TOP 중에 탑 티어야. 아마 색종기도 그걸 아니까 귀접남의 양기를 다 빨아먹기 전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떨어진다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지. 그래서 나는 색종기한테 가서 그래 한번 어디 얘기나 좀 들어보자 하니까 그 색종기가 우물쭈물하다가 말을 꺼냈는데 원래 그 색종기가 귀접남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귀접남이 중학생 때쯤인가 처음으로 사귀었었던 여자친구가 그 색종기였대. 사귀고 나서 처음으로 관계를 가진 뒤에 말 그대로 성에 눈을 떠버린 색종기는 귀접남한테 하루가 멀다고 관계를 요구해왔고 여기에 지쳐서 귀접남이 이별을 요구한 거래. 그런데 그 색종기한테는 첫 이성규제였고 자신의 처음을 내준 남자가 그렇게 매몰차게 나오니까 관심을 끌어보려고 살던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난리를 치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그대로 추락해버린 거야. 귀접남도 그 사건 이후로 여자한테 학을 떼고 30이 넘도록 여자 손도 안 잡고 살다가 어느 날 극심한 외로움과 이성과의 육체적 관계에 대한 극도의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고 자신의 첫 이성교제 상대이자 첫 관계를 가졌던 죽은 전 여자친구 즉 색정기를 떠올린 걸 귀접남의 주변을 계속 맴돌던 그 색정기가 그걸 읽고 그대로 귀접남에게 달려들었던 거야. 귀접남도 죽은 전 여자친구가 밤마다 자기 침대로 와서 외로움을 달래주니까 귀접에 끝없이 빠져들었던 거고 색정기는 자신이 원하는 상대 플러스 최상질의 양기까지 원하는 대로 수급을 할 수 있었으니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였던 셈인 거야. 나는 귀접남을 한심한 눈초리로 쳐다봤고 귀접남은 그런 내 눈을 은근슬쩍 회피하는데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웃기더라고. 나는 색정기의 안타까운 사연은 이해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지금 떨어져 나가면 저승 가서 선처라도 구할 수 있게 도와는 줄 수 있는데 계속 안 나가겠다고 붙어있겠다고 억지 부리면 그냥 인정사정 안 봐주겠다고 엄포를 놨어. 보통 이렇게 하면 알겠다고 그냥 가겠다고 하는 것도 일반적인데 얘는 나는 절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아주 결연에 찬 얼굴로 말을 하니까 나는 그래 뭐 알겠다고 어디 한번 활활 타는 지옥불로 들어가보자 하면서 바로 굿을 시작했어. 내가 좀 전에 썼지만 그 색정기는 어디 믿을만한 힘도 백도 없어서 내가 본격적으로 굿을 시작하니까 막 악다구니를 쓰다가
결국에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해왔어. 하지만 나는 이미 한 번의 기회를 줬고 걔는 그걸 걷어찼잖아. 그래서 난 그냥 굿을 그대로 진행했어. 그리고 색정기는 그대로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고 말았지. 굿이 끝난 뒤에 나는 귀접남에게 가서 그냥 정상적으로 이성교제도 하고 그렇게 살라고. 안 그러면 언젠가 또 저런 색종기가 달라붙을 거고 그때 또 와서 구해달라고 하면 경찰 불러서 쫓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단단히 경고를 박는 걸로 이번 이야기는 끝이야. 무속인 꽃선녀님의 이야기 4번째 이야기까지 끝이 났습니다. 다음 편부터는 다른 구독자분의 제보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검통 공부라디오 채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속인 꽃선녀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꽃선녀님은 과거 한참 케이블 방송에서 흉가 탐험이 한창일 때 자문으로 나가셨었다고 하는데요. 방송 출연은 극구 거부하신 탓에 출연은 하지 않으셨지만 촬영 당시 겪은 일들을 생생하게 전해주셨습니다. 무선 이야기 시작합니다. 부질없는 짓은 시작도 안 하는 게 좋다. 오랜만에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아. 그때가 언제였냐면 한참 케이블 방송에서 흉가 탐험 때리고 난리일 때였을 거야. 그 얼굴 잘 안 알려진 B급 연예인들이나 아이돌 연습생들 출연진으로 놓고 그랬을 땐데 그냥 신당에 점 보러 온 사람인 줄 알았더니 말씀 많이 들었다면서 명함을 꺼내길래 좋게 말할 때 여기서 당장 꺼져라 라고 했지. 그런데 그 PD놈이 연신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 네네 다 좋다고 원하는 대로 맞춰드릴 테니까 출연진들 빙의 되고 요단강 건널 것 같으면 응급처치 정도만 해주시면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까짓거 경험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그럼 대충 한 회당 400씩 주고 무조건 선입금 하라고 한 다음에 촬영지만 알려달라고 했어. 한 나흘 정도가 지나서 오후 5시인가 걔네들이 말한 폐장내 식당 앞으로 갔는데 거기는 그냥 장난이 아니라 해가 쨍쨍한 대낮에 그 근처를 지나가도 거기 매여있는 영가들이 와서 밥 달라 고름과자 달라 매달릴 정도였거든. 그때가 마침 겨울 시즌인데다가 겨울에 오후 5시 넘으면 해가 질랑말랑 하잖아. 내가 거기를 밤에는 지나가 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그냥 들어가기가 싫었어. 출연료 도로 주고 신당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쯤에 그 PD놈이 말을 걸어오더라. 안 그래도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다면서 척 봐도 사짜 티가 풀풀 나는 법사한 놈이랑 나름 흉내 하나는 기가 막히게 낸 무당 역할 아줌마 하나 소개해주면서 나름 지역에서 유명한 분으로 모셨다고 혀를 털어대길래 내가 그 PD놈한테 가서 쟤네 둘 저기 들어가면 10중 8구는 정신병자 되거나 어디 가서 접신물에 코박고 죽을 건데 그거 책임질 수 있냐고 했더니 어깨를 쓱 올리면서 그 표정이 내 알바냐? 라고 하는데 그래 뭐 내가 죽을 거 아니니까 나도 그냥 고개 끄덕이고 말았지.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뵐 뻔했어. 건물 자체는 병원하고 장례식장을 같이 운영했던 것 같은데 원래 병원에 영가들이 많다고들 하잖아. 그거 순 개구라야. 병원에서 명을 달리한 영가들은 대부분 다 받아들이고 떠나거든. 장례식장에 실려오는 불특정 대다수의 영가들이 못 받아들이고 거기에 남는 경우가 100이면 100인 거라 장담을 할 수가 없어. 걔네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남아있는 건지 알아내려고 해도 안 알려주고 약 올리고 도망가고 아주 그냥 전쟁터라고 해야 되나? 문제는 그 섭외됐다는 사짜 법사랑 가짜 아줌마인데 법사는 그냥 사짜, 아줌마는 그냥 가짜라고 할게. 이 둘이 쓸데없이 바람을 잡기 시작하는데 원래 영가들은 해가 져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고 연신 방울을 흔들고 어딘가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면서 염주 만지고 앉아있고 또 그런 걸 보면서 무속세계에 대해 쥐뿔도 모르는 B급들이 맞장구 쳐주고 앉아있고 나는 그냥 카메라 잠시 끄라고 한 다음 해가 완전히 떨어지고 들어가면 여기 있는 출연진, 촬영팀 전부 다 죽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나마 안전한 지금 들어가서 후딱 촬영하고 편집본 늘려서 분량 맞추라고 이게 내가 당신네들한테 해줄 수 있는 자문이라고 했는데 가짜가 나한테 어디서 잡신이나 모시는 주제에 함부로 떠드냐고 고함을 치길래 그럼 해 떨어지고 나서 당신 혼자 카메라 들고 들어가 보라고. 그렇게 영험한 장군님 모시고 있으면 저기 있는 영가들이 당신한테 접근 자체를 못할 텐데 선발조로 먼저 가보라고 했어. 그러니까 바로 식은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같이 온 사람들도 있는데
나 혼자 들어가는 건 촬영 수칙 자체를 어기는 거라 불가능하다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너무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데, 그럼 사짜랑 같이 가라고 했더니 이번엔 사짜도 어떻게든 안 들어가려고 손짓발짓 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나는 촬영팀하고 출연진들 열심히 선동해서 결국 그 둘을 먼저 들여보기로 결정하게 만들었어. 한 7시가 넘어서였나? 가짜하고 사짜가 카메라맨 하나 달고 장례식장으로 내려갔는데 20분, 3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야. 심지어 촬영팀이 무전기를 쳐도 답신이 없었어. 그래서 PD놈이 세 분 열심히 촬영하시나 보다 하고 출연진들이랑 나랑 다 같이 해서 내려가 보재. 나는 뭐 그러자고 알겠다고 하고 나서 오색천 꺼내서 내 몸에다만 걸치고 딸랑이하고 과도 꺼내고 카메라 뒤에 멀쩡히 떨어져서 장례식장으로 내려가는데, 혹시 그런 느낌 알아? 나도 무속인 일 하면서 그때 처음 느껴본 건데, 몸에 폭포수? 엄청나게 무거운 게 쿵 하고 떨어지는 거, 동시에 심장이 철렁하는데 뒤에서 장군님이 여긴 안 될 것 같다고 빨리 나가라고 하시는 거야. 나는 일단 들어간 사람들만 건져서 빨리 나올 테니까 잠깐만 도와달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다시 앞을 봤는데, 그 가짜하고 사짜가 장례식장 한복판에서 흐느적 하는 움직임으로 으어 이 말만을 반복하면서 뱅글뱅글 돌고 있고, 출연진들 중에 유독 연기가 강한 애가 있었는데 아이돌 연습생이었나? 그 여자애가 갑자기 눈을 까 뒤집더니 얘네 되게 재밌다 하는데, 보통 그 상황이면 뭐가 잘못됐구나 하고 어떻게든 그 자리에 벗어나려고 해야 하잖아. 출연진들이며 촬영팀이며 다 같이 바닥에 엎드려서 구토를 하기 시작하면서 한마디로 지옥도가 펼쳐졌고, 장군님이 뒤에서 고개를 저으시면서 이래서 들어가지 말랬잖냐 하시고, 일단 내 느낌엔 가짜하고 사짜한테 붙은 것들이 대략 중간 보스 정도? 그리고 연습생 애한테 붙은 게 대충 행동대장급? 그럼 최종 보스는 어디 있었느냐고. 그냥 유독 다른 재단들에 비해 깨끗한 재단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재단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옛날 무당옷을 입은 웬 젊은 여자가 풍기는 느낌 자체가 그냥 무당옷을 입고 명을 달리한 그런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진짜 한 끝발 했겠구나 싶을 정도로 강한 연기가 느껴졌어. 그런데 그게 갑자기 재단에서 내려오더니 나를 툭 하고 째려보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대화를 나누던 장군님 목소리가 툭 하고 끊긴 것처럼 안 들려. 그리고 그게 나한테 조금씩 천천히 다가오더니 너 지금 안 나가면 죽어. 이 한마디를 하는데 그 순간에 장군님이 내 뒤통수를 팍 하고 치면서 일단 너라도 나가라고, 가서 네 시어머니를 데려오든 뭘 하던 하라고. 난 그렇게 무속업에 발을 들인 이후로 처음 도망이라는 걸 치게 됐어. 무속인 꽃선녀님의 이야기 무서우셨나요? 본편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서 두 편으로 나눠서 업로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맥북 사양으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길이라서 어쩔 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검통 공포라디오 채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속인 꽃선녀님의 이야기, 폐장례식장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부질없는 짓의 결말. 나는 사실상 촬영팀과 출연진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도망간 셈이었어. 솔직히 그날이를 조금 후회하긴 하는데, 만약 내가 그 자리에 계속 버티고 있었다면 아마 그 사람들하고 같은 꼴을 당했을 공산이 컸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곧장 신어머니보다는 근방에 있는 아는 찐 법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 상황 설명을 해주니까 위치는 알고 있어서 금방 가긴 할 건데 당신이 못했는데 나라고 가능할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빨리 당신 신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하더라. 그 길로 신당으로 간 나는 신어머니한테 상황을 설명한 뒤 바로 등짝 스매싱을 신나게 얻어맞았어. 아유 이 화상아. 신어머니는 급하게 굿을 하기 위한 도구들을 준비하셨고 차를 급하게 몰아서 폐장례식장 앞에 도착을 했어. 차에서 내린 신어머니는 식은땀을 흘리시면서 도대체 뭘 건드린 거냐고 노성을 지르셨는데, 그때만큼 살면서 신어머니가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있었던 건가 싶었어. 얼굴에 핏발이 잔뜩 올라와서는 보통 무당기가 아니라서 본인도 감당이 될까 싶다는 거야.
그렇게 신어머니와 내가 폐장례식장에 내려갔을 때 때마침 법사님이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 계시길래 상황이 조금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법사님이 살다 이런 곳은 처음이라고 하시더라. 그냥 영가들끼리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 된대. 심지어 영가들 하나하나가 가진 연기가 어지간한 원귀 저리 가라 수준이라 각오 제대로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시면서 잠깐 바람 쐬러 가시는 걸 미처 잡지 못했어. 상황은 내가 도망쳤던 당시랑 별반 달라진 게 없다기보단 더 심각해져 있었다고 해야 할까? 가짜랑 사짜를 중심으로 해서 출연진들 전원이 꼿꼿하게 서서는 천장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고 촬영팀들은 하나같이 진이 빠져서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인가 하면서 주위를 두려번거리고 있고 다행인 건 촬영팀들 중엔 연기를 타는 체질들이 없었다는 점이라 신어머니는 촬영팀들하고 출연팀들 전원 추스려서 건물 바깥으로 내보내셨고 나는 그 사이에 다시금 그 무당기와 잠깐 동안 대치를 했어. 무당기는 처음 봤을 때처럼 그 재단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나를 노려보기만 할 뿐 아무런 행동도 말도 없었는데 그러다가 바깥 정리가 끝난 신어머니가 법사님이랑 같이 들어오셔서는 너는 여기 있어봐야 도움될 건덕지도 없으니 나가서 기다리라길래 아까 전에도 그렇고 방금 전에도 그렇고 내가 이겨먹을 상대가 아니란 건 진작에 알고 있었던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쏜살같이 바깥으로 나왔어. 바깥으로 나온 나는 곳곳에 널브러진 출연팀에 들러붙은 영가들 넋 달래주고 촬영팀들 상태 봐주고 있는데 그 PD놈이 이번 촬영은 완전히 공찼다면서 구름과자를 뻑뻑 피워대길래 나를 자문으로 데려왔으면 자문해주는 사람 말을 들어야지 그깟 촬영이 뭐라고 이 엄한 사람들 다 이꼬라지로 만들어놓고 뭐? 촬영이 공찼다고 바로 멱살 잡고 샤우팅을 갈겨버렸어. 정말 인생 살면서 상종도 말아야 할 부류가 바로 그런 부류들이야. 타인이 죽던 말던 상관없이 자기 전공을 세우는데 급급한 그런 족속. 진짜 저승사자는 이런 놈 안 데려가나? 그렇게 어느 정도 바깥이 정리되고 나서 한 10분쯤 지났나 신어머니가 법사님이랑 같이 올라오면서 이제 다 끝났다고 하시대. 그 말에 PD놈 얼굴에 화색이 돌았는데 그것도 잠깐이었어. 신어머니는 PD놈 얼굴에 막걸리 사발을 그대로 부어버리시고는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멀쩡히 잘 쉬고 있는 영가들 피해본 거 아니냐고, 앞으로 어디 가서 편하게 발 뻗고 살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내가 고생한 거 다 당신 앞으로 달아뒀으니까 앞으로 사는 동안 우여곡절이 꽤나 많을 거라고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데 PD놈 안색이 시퍼렇게 질렸더라. 신어머니는 나한테 이런 놈 챙겨줄 필요도 없으니까 이만 가자고 하셔서 냉큼 따라 나섰는데 신당으로 들어오고 나서 신어머니가 해주신 말은 이랬어. 처음 그 무당기를 마주하는데 당신도 살면서 처음 겪는 연기였대. 도대체 살아서 어떤 신을 모셨길래 사람을 해한 적도 없는 깨끗한 연기를 가진 무당기의 연기가 이 모양인가 할 정도로 말이야. 무당기는 저놈들이 우리들이 쉴 공간을 헤집고 시끄럽게 하니까 대충 체벌 정도만 준 거지 죽을 만큼 괴롭히진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대. 솔찬히 열받은 상황인데 저놈들 꼬라지 보니 제사상 차려주긴 글러먹었고 너라도 쟤네들 대신 나한테 제사상 차려주고 성의 보이면 이쯤에서 끝내겠다고 했대. 신어머니도 솔직히 기싸움으로 나가면 밀릴 공산이 너무 커 보여서 무당기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셨대. 애초에 그 장례식장으로 가기 전에 간단한 제사 음식 차려서 가져가셨으니까. 그렇게 무당기를 포함한 장례식장 안에 있던 영가들에게 정성껏 제사를 지내주니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얼굴들로 돌아와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아주 따끔하게 일러주라고 신신당부들을 하셨고, 그래서 신어머니가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PD놈한테 그렇게 행동을 하신 거였어. 그래서 그 장례식장은 어떻게 됐냐면 그 방송국 놈들이 어느 정도 업계에 소문을 낸 건지 한동안 흉가 탐험한다고 외지인들이 시끄럽게 하고 그랬는데 어찌됐던 사유지였거든. 결국 땅 주인이 말 많은 병원 건물 밀어버렸고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자리에 2층짜리 카페형 베이커리가 들어서서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그 PD놈의 말에 따르면 촬영본 자체가 다 날아가고 어쩌고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찍힌 장면이 단 한 개도 없어서 출연진들 인건비만 날려먹고 경고장 날라와서 그대로 사직을 하고 난 뒤로는 방송 쪽 일을 그만뒀대나. 이렇게 폐장례식장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야. 꽃선녀님이 말씀하신 제목에 있는 부질없는 짓, 저는 이 이야기를 편집을 하면서 도대체 뭐가 부질없는 짓이라는 건가에 대해 한참을 생각해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무언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 라디오 채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속인 꽃선녀님 이야기의 최종장으로 꽃선녀님이 한 남자의 의뢰에 얽혀진 연예인 하하님이 방송에서 밝히기도 했던 보강동의 흉가와 관련된 일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내가 막 신어머니로부터 독립해서 지금의 신당을 차렸을 때였는데 아직 홍보도 하기 전이었던 때라 그 사람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 모르겠지만 한눈에 봐도 강한 무언가에 씌여 있다는 걸 알아볼 수 있었어. 그냥 평범하게 생긴 남자 꼬맹이가 그 사람의 어깨 위에 올라타고 있었나? 나는 바로 무슨 짓을 하신 거냐고 타박을 했는데 한숨을 쉬며 말을 꺼낸 그 사람의 이야기는 이랬어. 과거 방송에서 하하가 담력 체험하러 갔었다는 보강동의 폐가에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사진 몇 장을 찍고 안에 있던 물건 몇 개를 집어갔는데 그날 이후로부터 계속 가위에 눌리고 악몽을 꾸고 그 괴롭힘의 주체인 한 꼬맹이를 좀 떼어달라는 거였지. 돈은 얼마든지 내겠다며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솔직히 내가 얼마를 부르든 낼만한 형편도 안 돼 보여서 그냥 나가라고, 당신이 말 맞다나 병신짓해서 벌 받고 있는 건데 그걸 해결해달라고 하면 내가 당신을 변호해야 하는데 변호를 할 이유도 명분도 없는 거라고 한참을 질타를 해도 물러서지 않고 제발 하는데 그래 뭐 나도 거기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솔직히 그 꼬맹이 떼어내는 건 그닥 어려운 일도 아니었으니까 알겠다고 약속날을 잡았지. 내가 그 폐가를 처음 봤을 때 느낀 건 자기네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누구를 해한다거나 하지 않고 조용히 잘 지내고 있는 영가들 같더라. 악한 기운이라던가 그런 게 일체 없이 그냥 갈 곳 없는 애들끼리 모인 것 뿐이었어. 도대체 이 얌전한 애들을 어떤 행동을 해서 빡이 돌게 만들었나 궁금해지기까지 하더라고. 나는 그 사람한테 사진 찍은 거랑 집어간 물건들 다 가져왔냐고 물어봤는데 사진은 다른 사람들한테 뿌려진 거라 회수는 안 될 것 같아서 다 태우라고 전달을 했고 물건만 가져왔다고 나한테 보여주는데 뭐 그냥 그릇 몇 개랑 액자 같은 거였어. 일단 그 사람 목덜미를 잡은 채로 그 폐가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라? 분명 밖에서 느낀 거랑 아예 다른 거야. 설마 이게 다 얘네들이 파놓은 함정 같은 건가? 라는 판단이 서는 그 순간 어디서 날아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이건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였을 거야. 나는 그 사람한테 가져간 물건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절 100번 하라고 진심을 다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100번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정말 하기 싫다는 표정을 짓는데 아 그럼 돈 그냥 돌려줄 테니까 평생 얘네들한테 시달리던가 내 알 바 아니라고 하고 돌아섰거든. 그렇게 마지못해 절을 하기 시작한 그 남자를 보면서 나는 준비해온 차례상을 펴놓고 굿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라고 설명을 하라고 하면 대략 허리가 접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나 할까? 순간 내 온몸이 엄청나게 무거운 무언가에 짓눌리는 느낌이 들면서 폐가 안에서 웬 시커먼 영가 하나가 슬그머니 나오는데 이거 안 되겠다. 나는 절을 하고 있는 그 남자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차례상이고 뭐고 다 내팽개쳐놓고 밖으로 허겁지겁 나올 수밖에 없었어. 내가 모시는 장군님도 보통 분이 아니신데 장군님이 하는 말씀이 여기는 네 신모가 와도 안 될 것 같다고. 저 남자한테 붙은 꼬맹이는 여기 있는 귀신들 중에 가장 아랫등급밖에 안 되고 방금 전에 그놈은 더 이상 귀신이네 뭐네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거의 악신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강력한 귀신이라고 하시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저 사람 그대로 죽게 놔둘 수밖에 없는 거냐고 했는데 어차피 물건은 도로 갖다 놨으니까 저 사람한테 붙은 꼬맹이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거라고. 원래 저게 악신까지는 아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고 찾아와서 행패 부리고 어지럽히고 하니까 완전히 그 본성이 뒤틀려서 악 그 자체가 돼버린 거래. 다행인 건 저 사람이 악신을 건드리거나 하지 않았고 그냥 조용하게 있다가 간 게 그나마 다행인 거라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는 게 좋겠다고 하시길래 그대로 따랐어. 그렇게 그 사람한테 상황을 설명하면서 곧 괜찮아지실 거라고 말을 하고 돌려보낸 다음 그날 밤 꿈을 하나 꿨는데 내가 그 폐가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낮에 봤던 그 악신이 나를 노려보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붙어 있었던 꼬맹이가
나한테 빨리 나가라고 말을 하면서 등을 떠미는 거야. 저 아저씨는 너무 무서운 사람이라 누나가 감당 못한다면서 등을 떠미는 그런 꿈 말이야. 나는 아직도 그 폐가에 있던 악신이 그대로 있는지 궁금해. 그 폐가에 다녀왔다는 여러 사람들의 후기를 정말 많이 봤는데 그냥 뭐 별거 없었다, 방송에서 너무 띄워져서 그런 거지 그냥 거품이라고 하는 후기들이 대부분이었거든. 도대체 그 악신은 그날 왜 나에게 모습을 드러냈던 걸까? 혹여 내가 모시는 장군님의 기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 잔챙이들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최종 보스인 자신이 직접 나타났던 걸까? 아마 거기는 내 인생에 다시는 갈 일이 없을 것 같아. 추가로 나한테 의뢰를 했던 남자는 잘 살아 계셔. 얼마 전에도 내 신당에 와서 말씀을 나누고 가셨거든.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야. 뭔가 제목만 보고 스펙타클한 무언가를 기대했던 저로서는 조금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보통 보광동 폐가에 관련된 후기들 대부분이 별거 없었다, 방송빨로 뜬 거품 정도라는 평이 많았는데 꽃선녀님 앞에 나타났던 그 악신은 왜 다른 사람들한테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갑자기 꽃선녀님한테 나타난 걸까? 조금 궁금해지긴 하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꽃선녀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폐교에 방문했다가 화를 입었던 지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꽃선녀님은 제 채널 초창기부터 꾸준히 시청을 해오고 계시며 채널 리뉴얼 당시 많은 부분에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 제 채널에 꽃선녀님이 보내주신 이야기가 상당수를 차지할 만큼 제겐 각별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랜만에 가져오신 이 이야기는 과연 어떤 내용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를 통해 간간히 검통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참 열심히 사는 분인데 왜 저런 시련과 고통이 잦을까 안타깝기도 했고, 특히 악성 주작 사연 등으로 골머리를 썩히고 계실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늘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네요. 작년 11월 중순쯤 지인들이 다수 모여서 일찍 막년회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뭔가 이상한 걸 봐버린 저는 급하게 그 이상한 것이 들러붙어 있는 지인 A에게 물어봤죠.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했길래 저런 게 따라붙었냐고 말이에요. 생김새가 무슨 중세 서양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수도승들이 입는 칙칙한 로브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그게 제 지인의 온 몸을 쉴 새 없이 더듬으며 변태스러운 그런 기분 나쁜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게 너무 깨름칙했던 거예요. 그렇게 A가 제게 해준 말이 대략 일주일 전쯤에 동호회에서 흉가를 한 군데 다녀왔는데 그게 강원도 모 지역에 있는 폐교회, 다르게 말하면 문을 닫은 지 꽤나 오래된 성당 건물이었으며 그냥 별다른 문제 없이 들여다보고 나온 게 전부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당시 제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설명했더니 갑자기 손가락을 튕기면서 아 맞다 하며 말을 하는 게, 일행들이 2층으로 올라가고 나서 혼자 1층에 남아있을 때 신부님이 미사를 집전하는 강대상 같은 곳에서 어떤 남성의 웃음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모를 이상한 소리를 들었대요. 당시엔 너무 무서워서 혼자 성당 건물 밖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따로 눈으로 보거나 보인 게 없냐는 제 질문엔 전혀 없었다고만 할 뿐이었죠. 가장 큰 문제는 영가가 둘러붙어 있는데도 A는 그냥 아무런 피해나 해코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았으며 그녀에게 들러붙은 영가 역시 제가 기분 나쁘다 생각했던 그 행위를 반복할 뿐 별다른 의도나 사악함 같은 건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통 승려, 수도승이라고 하면 살아생전 교리에 따라 금욕을 철저하게 지키며 오직 자신의 희로애락을 신께 바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뭐 그 영가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선뜻 이해가 가기도 했죠. 얼마나 참고 또 참았으면 죽어서라도 그게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라고요. 하지만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는 게 제가 이 길에 들어선 이유이자 사명이었기 때문에 저는 A를 붙잡고 잠시 나랑 따로 보자고 했어요. 지금 당장에야 별다른 의도 없이 빙의자가 알아채지도 못하게 욕망을 채워가고 있다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A를 제 신당에 데려간 뒤에 부적을 몇 장 써주고 간단하게 장군님께 기도를 올리니까 그 영가가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져 나가길래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욕정은 아니었나? 라며 쓴웃음을 짓고는
부적은 내가 말한 것에 잘 붙여라. 그럼 별일 없을 거라고 말한 다음 돌려보냈죠. 잘 끝났겠거니 했던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줄이야 그때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사흘 뒤쯤에 A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목소리가 무슨 독감에라도 걸린 사람 마냥 쩍쩍 갈라지면서 생기가 한 개도 없더라고요. A가 하는 말이 3일째 계속 같은 꿈을 꾸는데 자기가 그 폐성당의 한가운데에 서 있고 사방에 횃불 같은 게 달려서 화나더래요. 그리고 잡기 같은 게 다 치워진 말끔한 강대상 위에 누가 봐도 예수라고 대놓고 광고하는 남자가 자기를 굉장히 따사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두 팔을 벌리고는 연신 나에게 안기거라 이 말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A는 기본적으로 무신론자에 교회나 성당 같은 곳엔 얼씬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장면이 시사하는 바가 어쩌면 계시 같은 걸 내려받으려는 모양인가 싶기도 하다가 문득 드는 느낌이 더 없이 한없이 따사로운 햇살과 태도를 내비치는 그 예수에게선 오직 단 한 가지 살을 애는 것 같이 날카로운 칼바람과도 같은 섬뜩함 밖에 없었다고 해요. 왠지 가까이 다가가서 그 품에 안기는 순간 나 스스로의 존재가 먼지처럼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였죠. 문제는 그 폐성당에 다녀오고 나서 당장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었는데 제가 신당에 데려가서 부적을 써준 그 당일날부터 그 꿈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 머릿속을 강타하는 무언가가 떠올랐고 A에게 들러붙어서 연신 쓰다듬는 욕정 덩어리의 그 수도승 영가가 설마 예수를 참칭하는 그 잡비에게서 A를 지켜주고 있었던 건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당장 A에게 제 신당으로 오라고 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장군님께 말씀드리길 아마 여태까지 만났던 그 어떤 것보다 강할지도 모르겠다. 일이 마무리되면 치성을 흐드러지게 드릴 테니 이번 한 번만큼은 본 실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싹싹 빌고 부탁을 드렸죠. 그렇게 A가 신당에 도착했다고 전화를 하자 급하게 뛰어나가 그녀를 맞이한 제 눈에 들어오는 지극히 사악하고 불경한 기운을 띤 귀신 하나가 그녀의 등 뒤에서 기운을 스멀스멀 풍기며 모습을 드러내는 게 보였는데요. 가시면요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 누구나 한 번쯤은 예수가 이렇게 생겼나 그렇지 않을까? 라고 상상해봤을 법한 모습이면서도 절대 그 존재라고는 생각될 수 없는 그냥 사악함이 덩어리째 형상화된 모습이었어요. 저와 장군님은 그걸 보면서 입을 동시에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죠. 세상에 뭐 저딴 게 다 있냐면서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 영가에 대해 풀어보자면 절대 단 한 명이 아닌 적어도 수십 명은 되는 원귀의 개체들이 단 한 명의 월등한 힘을 지닌 원귀에게 하나씩 잡아먹히면서 그 힘이 비정상적으로 불어나 무속세계에서 흔히 말하는 신의 힘에 근접해진 그런 영가였어요. 대충 그 영가가 지녔었던 힘이 어느 정도의 크기냐 하면 제가 예전에 뱀술 때문에 사달이 나서 찾아왔던 손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손님에게 강한 살기를 비쳤었던 도력을 쌓아 이무기가 되기 직전의 상태까지 갔었던 백사의 현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였죠. 그냥 손쉽게 말해서 생각했던 것 의외로 별거 없는 영가였고 장군님 역시 잔뜩 기대했는데 웬 송충이가 왔냐며 실망하실 정도였어요. 다만 그 영가가 보여준 퍼포먼스 자체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라면 껌뻑 속아 넘어갈 정도였다고나 할까요? A가 제 신당에 발을 들이는 그 순간 그 영가가 그녀에게 곧바로 빙의가 됐는데 이 일을 하면서 그런 빙의 현상은 처음 봤어요. 그냥 영이 빙의되고 육신이 조종당하는 정도가 아주 일반적이고 흔해 빠진 빙의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 영가는 스스로의 모습, 저와 장군님이 동시에 본 그 사악하면서도 정말 잘 따라했다고 볼 수 있는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모든 시작이요 모든 끝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어쩌고 저쩌고 알파 오메가 뭔 별 헛웃음을 나오게 만드는 되도 않는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두 팔을 옆으로 나란히 하는 것처럼 뻗고 두 발을 모으더니 공중으로 서서히 떠오르면서 마치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기까지 하니까 다른 의미로 공포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한참 그 퍼포먼스를 보고 있는 제 뒷덜미가 따끔하게 느껴져서 장군님을 돌아보니까 장군님이 극대노한 표정으로 제게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장군님 말에 따르면 그 영가가 그렇게 뭘 보여주고 하는 게 전부 생기를 빼앗아 가려는 술수인데 왜 너 정도 되는 놈이 그걸 뻔하게 당해주고 있냐고. 다른 평범한 인간의 생기를 빨아들이는 거랑 너의 생기를 빨아들이는 건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의 생기를 그 영가가 흡수하게 되면 자칫 더 큰 일로 번질 수가 있다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을 참칭한 저 영가를 제가 얕잡아 보고 있는 사이에 제가 당할 뻔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었기에 더더욱 열이 받아버린 저는 젖먹더님까지 전부 끌어내서 그 불경한 참칭자를 A로부터 떨어뜨린 뒤에 인정사정 없이 마구 짓밟아서 흡수한 다른 영가들까지 죄다 말 그대로 보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보여줬던 퍼포먼스와 모습과는 별개로 지닌 힘 자체는 제 실력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고나 할까요? 이후로 A는 두 번 다시 그 패성당에 관련된 꿈을 꾸지 않았고 감히 잡기 주제에 격이 다른 신을 참칭한 그 영가 역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무속일이라는 걸 하다 보면 별의별 희한한 사람과 영가를 상대하게 되고 저 역시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이번에 겪은 영가만큼 독특하고 희한한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영가가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마치 눈앞에서 그 존재를 배경으로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생생하고 리얼했거든요. 물론 그건 논외로 신의 흉내나 겨우 낼 수 있는 잡귀에 불과했지만요. 예술을 참칭하는 귀신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도 별의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지만 귀신의 세계에도 독보적으로 특이하고 희한한 귀신들도 있네요. 가시면류관에 십자가에 박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모르는 이로 하여금 정말 그 존재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변신을 할 수 있는 힘을 쌓아 신이라 불리는 존재에 거의 근접했던 패성당의 영가. 참 신박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곰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꽃선녀님이 보내주신 번외편으로 다르게 말하면 외전이 되겠죠. 신병을 앓고 있는 한 손님에 얽힌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손님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곰통님께는 한동안 이야기를 보낼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지만 이번에 보내드리는 이야기는 요즘 들어 지지부진한 검통님 채널의 조회수를 반등시켜드릴 만한 핫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례를 무릅쓰고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2014년 11월 초겨울에 특이한 손님을 받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를 제보할 때 어떤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지몽으로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여지껏 받았던 어떤 손님보다도 더 이벤트성이나 임팩트적으로나 현재까지도 비견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다가온 손님이었어요. 손님이 유독 미어터지던 그날 저는 브레이크 타임을 걸어놓고 접수처에 3시간 동안 아무도 받지 말라고 말을 한 다음 며칠 동안 거의 못 잤던 잔숨을 들이켰는데 정확히 수선화가 만개한 어느 꽃밭에 제가 우두커니 서 있었고요. 중학생? 어리게 보면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린 여자애가 저의 반대편에 서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길래 아가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언니 꿈에 찾아온 거지 그렇지? 하고 물꼬를 텄는데 제 말에도 한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그 아이가 돌연 입을 열기를 저는 받기 싫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고백인가? 아니면 선물 공세? 이런 경우를 생각하겠지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등 뒤로 보이는 실루엣이라고 할 만한 존재가 저도 살면서 같은 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란족이 중세시대에 제국을 한번 세운 적이 있었을 텐데 그 시절의 무장이 입었던 갑옷, 요즘 사극이나 이전 때의 사극에서도 고증을 한 번도 거치지 않아서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무장이 있어요. 그런 무장을 입은 변발을 한 웬 중년 남자가 그 아이의 뒤에 서서 저를 경계하듯이 자세를 취하고 있길래 아가 혹시 언니가 운영하는 신당이
아마도 네 머릿속에 지금 그려질 텐데 자세히 기억이 난다면 꿈에서 깨는 즉시 언니 신당으로 찾아와야 해. 안 그러면 신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죽을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애가 이런 반구 대답도 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것을 끝으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깬 저는 접수처에 그날 잡혀있던 예약 전부 취소하라고 말을 한 다음 그 아이를 한참을 기다렸죠. 거의 제 기억에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 제 신당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버선발로 그들을 맞았어요. 꿈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의 여자아이와 그 아이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분이 같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신당에 앉아서 이리저리 계속 훑어보다가 아이의 어머니한테 물어봤죠. 혹시 가문의 본이 어디냐고요? 아이의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길 고려시대에 거란인 장수 중에 소씨를 가진 사람이 큰 전쟁 이후에 고려로 귀화를 했고 그 사람이 가문의 시조가 됐다고 또렷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눈이 크게 떠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꿈에서 봤던 아이의 뒤에 서 있던 존재가 딱 그 경우를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손님들이 오기 전에 꿈에서 봤던 내용을 전부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의 어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사실 가문이 이 땅에 귀화한 이후로 무속인을 배출해왔던 가문인데 본인들이 속한 가문은 반개 쪽이라 가문의 신을 모실 이유도 명분도 없거니와 그럴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학교 잘 다니고 씩씩하던 아이가 갑자기 길 가다가 쓰러지질 않나, 갑자기 안 보이던 귀신 같은 게 막 보인다고 하질 않나, 전날까지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지독한 감기에 걸려서 끙끙 앓지를 않나, 아무리 봐도 이상한 일 투성이었대요. 최근에 들어서요. 도저히 차도는 안 보이고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르겠다, 정신적인 이유가 있으니 입원해라,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답답해하던 차에 아이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빈 종이에 그림을 막 그리더니 여기로 가야 된다고 말을 하더래요. 그 그림을 그린 종이를 저한테 보여주는데 이거는 거의 전문가가 그렸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형을 묘사한 그 댁으로부터 제 신당까지 오는 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우속업을 잇던 가문이 큰집 쪽인가요? 제 말에 아이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시면서 맞다고, 그런데 큰집 쪽에는 이제 손 아랫사람인 올케가 있는데 올케의 아들이 지금 본인 딸아이하고 비슷한 병을 앓고 있다고는 알고 있다고 말을 하시길래 제 명탐정으로서의 추리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저는 떨고 있던 그 아이를 품에 안아서 진정을 시키면서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떠넘기기네요. 그쪽에서 무업을 이어받아야 할 아이가 거부를 하니까 같은 또래이면서 그쪽 아이를 대신할 만한 신기를 가진 어머님의 아이를 신이 점 찍은 거예요. 저는 말을 이어서 만약에 지금 이 아이도 그쪽 아이처럼 계속 거부를 하면 둘 중 하나는 죽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아이 어머니가 두 눈을 거의 뒤집으시면서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고 하시는데 솔직하게 아이가 꿈에서 저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 신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엔 이미 무업을 이어받아 대를 계승한 실력이 다한 늙은 무속인이 그나마 남아있는 실력을 짜고 짜내서 저를 찾아온 아이에게 그 업을 뒤집어 씌우려 안간힘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 손님 받다가 한가해진 틈에 갑자기 이 이야기가 생각이 번쩍 들길래 검통님께 제보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사실 제가 검통님 앞에서 연애 때처럼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면야 금방 다 풀어버릴 이야기인데 요즘 검통님도 매근도 잦고 머리도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직접 만나 뵙고 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몇 차례 끊어서 보내드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차차 여유되는 대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이 이야기를 업로드하는 중에도 꽃선녀님의 다음 이야기가 도착을 안 한 상태입니다. 사실 혁이 아빠님 제보 사연이나 슈퍼주얼리 정님 제보 사연이 한참이나 먼저 온 상황인데 꽃선녀님이 돌연 보내주신 이 이야기가 너무 강하게 끌려서 순번을 조금 늦추게 됐네요. 장교님들의 하해와도 같은 양해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꽃선녀님이 보내주신 외전 2편으로 신내림을 피하기 위한 그리고 다시 넘겨주기 위한 암투가
고스란히 그려진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암투가 벌어졌을지 지금 시작합니다. 저를 찾아온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는 사실상 상대편의 떠넘기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지 않았다면의 이야기지만요. 상대편, 그러니까 올케 쪽에서 그 아이에게 내림고 떠넘기기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아이의 고모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지난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대편의 무속인은 다 늙어서 실력이 다 된, 다시 말하면 전쟁터에서 아무리 실전 경험을 많이 쌓은 베테랑이라도 나이 들어서 신체 기운이 다 빠져버린 상태라면 이제 막 훈련소에서 나온 신병한테도 육체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건 3살 배기 어린애들도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하물며 상대편 쪽이 지속적으로 날려대는 살을 보아하니 원래 모시는 신 자체도 그닥 강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대치 상황은 예상이 됐지만 상대편은 다 늙은 늙수구레에 모시는 신도 제가 모시는 장군님에 비하면 약했습니다. 그렇다고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게 상대편이 약하다고 방심했다가 전멸하거나 멸망을 한 군대나 국가의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아이 어머니가 혹시 이걸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척 봐도 제가 비용을 이야기라면 크게 당황할 것 같아 보이는 형편이었지만 단순히 구슬에서 악귀를 쫓아내는 그런 게 아니라 제 몸을 방패 삼아 상대편에게 이 살들을, 다시 말하면 저주를 되돌려줘야 하는 상당히 위험한 의식을 행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 재수 없으면 제가 명을 달리할 수도 있어서 비용을 저렴하게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생명수당이니까요. 정확한 금액은 언급을 안 하겠지만 제가 비용을 이야기했을 때 아이의 어머니는 제 예상대로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5분 정도를 침묵을 지키면서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시던 어머니분은 결심이 섰는지 아이가 사는 게 먼저라며 비용 지불을 약속하셨고 제가 굳이 안 써도 된다고 뜯어말린 각서까지 쓰시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연히 내 아이에겐 아무런 피해가 없어야 할 거라고 일종의 경고까지 하시는 걸 보아하니 사람은 제대로 찾아오셨네 했죠. 일단 아이는 제 신당에서 보호를 하고 있기로 했고 사흘 뒤에 금액을 마련해서 다시 오시겠다며 어머니분이 자리를 뜨면서 저와 상대편 무속인 간의 전면 대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날 꿈을 꾸게 됐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무복을 입은 늙수고래한 노파가 등 뒤에 신을 달고 나타나서 왜 일면식도 없는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 얼른 그 아이 내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와, 이 양반 이거 젊었을 땐 한끗발 했겠구나 싶을 정도로 노성이 지닌 힘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그 양반이 젊었을 때의 이야기고 그 당시 시점으로 보자고 하면 당연히 제 상대가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저는 대꾸도 없이 방석을 깔고 앉아서 방울을 흔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오르는 건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끌려와 주질 않으니까 아주 방방 뛰면서 발악을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빈손을 축혀들고는 가운데 손가락만 빼꼼 올려 보이며 방울을 계속 흔들었고요. 그렇게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곧장 제 옆에서 자고 있을 아이를 돌아봤는데 제 신당에 올 때까지만 해도 식은땀을 흘리면서 힘들어하던 아이가 평온한 얼굴로 잠을 잘 자고 있는 걸 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며 안도감이 들었죠. 아침에 아이가 대뜸 햄버거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배달 어플이 지금처럼 상용화된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치킨이나 짜장면, 피자 이 정도는 어플로 배달이 돼도 햄버거나 샌드위치, 커피 이런 건 배달이 안 됐어서 직접 나갔죠. 그런데 그쪽에서 아주 작정을 하고 본격적으로 살을 마구잡이로 날려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아이 손을 잡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는 걸 보고 그대로 건너려는데 제 뒤에 있던 장군님이 제 목덜미를 잡고 끌어당기시면서 노성을 버럭 내지르시는 그 순간 덤프트럭 하나가 슝 하고 지나갔습니다. 누가 보면 우연이라던가 네가 잘못 봤겠지 하겠지만 제 눈엔 그 덤프트럭이 지나간 자리에 허연 빗장 같은 게 5개가 일렬로 꽂혀 있는 게 보였거든요. 누군가를 노리고 날린 살이 형체를 띠고 있다는 건 진짜 작정하고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말이 되는 건데 일단 화를 사귀고 햄버거를 산 뒤에 제 신당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엄마다 하면서 제 손을 뿌리치고 어디론가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방향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토바이를 탄 운전자의 헬멧에 똑같이 허연 빗장 3개가 가지런히 꽂혀 있는 걸 본 저는 그대로 몸을 날려서 아이를 갓길로 밀어냈죠. 물론 저는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을 해서 팔이 부러졌고요.
저는 완전히 눈이 돌아갔고 곧장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처절한 피해 복수극을 말이죠. 일단 상대편의 눈을 속이기 위해 아이의 혼을 그대로 베낀 부적 3장을 준비한 뒤 미리 준비한 인형들에 붙여둔 저는 아이를 뒤주에 숨겨둔 채로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제가 의식을 하는 동안 날린 살이 좋기 수백 개는 될 테니 상대 쪽은 기겁을 했을 게 틀림이 없고요. 아이를 대상으로 날리는 살들은 준비한 인형들에게 날아가 꽂힐 테니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혼을 베끼는 부적은 나 무속인이요 하는 사람 수천 명을 갖다 놔도 한두 명 할 수 있을까 말까예요. 그것도 다 늙어서 신발이 다 빠진 상대편에서 그걸 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하겠죠. 그저 제가 날리는 그 무수한 살들을 막아내는 데만 급급했을 겁니다. 장장 3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저는 의식을 마무리하고 아이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아이는 평온한 얼굴로 잘 자고 있었고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상대편이 먼저 더럽게 시작했으니 정당방위 따위가 아니라 너는 사람 잘못 건드렸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지.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똑같은 방법으로 3시간 동안 살을 계속 날려댔습니다. 정확히 사흘째 되던 그날 밤 저는 꿈에서 그 늙수구레를 다시 만났는데요. 상대편의 신은 형체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그 무속인 역시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저한테 말을 하더랍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네요. 제가 날린 살을 결국 다 못 막아내서 자기가 모시는 신이 소멸 직전까지 갔고 자기도 신체에 타격을 크게 입어서 명이 한참 단축이 된 것도 모자라 자기 쪽의 아이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저는 여유롭게 윙크를 하면서 말했죠. 그러게 누가 함부로 건드리래? 네가 무지해서 네가 모시는 신도 죽고 너도 죽고 아이도 죽는 거야, 이 빡대가리야. 제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늑수그레와 그 신이 제 꿈에서 퇴장을 했고 그날 아침 아이 어머니가 금액을 마련해서 오셨는데 아이의 모습을 보고는 저한테 큰절을 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시더라고요. 아이도 저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꾸벅 인사를 하는데 여러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네요. 제가 글을 써드린 대로만 보면 압도적으로 찍어 누른 거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도 어느 정도 내상을 입었고 의식 중간중간에 위험할 만한 상황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 정도 금액은 양심에 가책 받지 말고 그대로 받는 게 옳다고 처음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제가 모시는 장군님께 작은 치성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소액만 받고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제 결정에 아이의 어머니가 많이 의아해 하셨지만 저도 큰 공부했다고 셈치겠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받은 돈은 단돈 5만원이었고 이것 때문에 장군님께 이틀 내내 죽도록 깨졌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솔직하게 상대편이 그 정도의 레벨이라 제가 이겼고 아이에게 무속업을 잊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만약 상대편이 저와 비슷하거나 살짝 약한 수준이었다면 아마 저 자신도 자칫하면 정말 위험했을 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밖으로 꺼낸다는 게 살짝 망설여졌는데 그래도 검통님이 먼저 번에 저 몇 번 구해주신 게 감사하기도 하고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생각하던 중에 이 이야기를 선뜻 내어드리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때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 그 아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상대편에 속해 있던 그 아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번 편은 오늘 새벽 2시께 제 메일통에 들어오더라고요. 다음 편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야기들이 미리 도착을 해있고 제가 대본을 어느 정도 짜면 바로바로 업로드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리즈로 된 이야기가 한 편 오고 다음 편 나중에 오고 이렇게 되면 이번 편과 같은 상황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곰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랜만에 돌아오신 꽃선녀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불과 일주일 전에 겪었던 한 손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꽃선녀님을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초창기 제 채널에 자문을 해주셨고 영안이 사라지긴 했지만 과음을 하게 되면 간간이 발현되는 영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신 분이며 현재도 신당을 운영하시는 현직 무속인이십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보내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건드려선 안 될 걸 건드린 사람. 제가 뱀술 때문에 문제가 생긴 손님들을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원체 타고나길 몸이 허약해서 뱀술을 먹다가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스스로 재앙을 자초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 뱀술이 가진 특유의 맛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재앙을 자초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손님을 받기 전에 꿈을 하나 꿨어요. 꿈에서 제가 어딘지 모를 전통시장의 한복판에서 약재 같은 걸 사고 있었는데 어떤 초취한 차림을 한 중년 남성분이 술에 만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면서 술병이 진열된 매대에서 서성거리다가 딱 봐도 뱀술이라고 써져 있는 병을 집어 들더니 뚜껑을 열고 뱀을 먼저 꺼내서 뼈까지 다 씹어먹고 마지막으로 술을 원샷을 때렸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였어요. 남성분이 술을 다 마시자마자 엄청나게 괴로워하면서 토를 하는데 뱀이 한 마리가 아니라 거의 장기가 입으로 쏟아지는 것처럼 수십도 아니고 좋기 수백 마리는 될 듯한 뱀이 나와요. 죽은 뱀이 아닌 살아서 꿈틀거리는 온통 검은색 바탕을 한 뱀들이요. 그리고 그 남성분의 입에서 나온 뱀들이 일제히 저한테 다가오는데 회를 가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되게 짠한 눈빛을 하고 저한테 마치 무언가를 부탁하려는 의도로 보였죠. 그래서 얘네가 나한테 뭘 말하려는 건가 싶어서 귀를 갖다 대면서 꿈에서 깼는데 실장님이 저한테 일어나셨냐고 하면서 밖에 손님이 와 계신다고 한번 면담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고 하시길래 아니 설마? 하면서 신당으로 그 손님을 불렀더니 방금 전에 꿈에서 봤던 초취한 차림의 중년 남성분이 다 죽어가는 몰골로 거의 쓰러지듯이 앉으시더라고요. 뭘 주절주절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마다 뱀의 혼이 한두 마리씩 계속 입 밖으로 나와서 저한테 꿈에서 봤던 것처럼 안쓰러운 눈빛을 하고 몰려들다가 다 나왔겠구나 싶었을 때쯤에 백사 한 마리가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백사가 되게 영험한 기운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통의 산속에 사는 뱀이 아니라 수행을 쌓아서 신선이 되려고 좋기 500년 이상은 살아온 그런 존재로 보였습니다. 다른 검은색 뱀들이 안쓰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면 그 백사는 정말 두 눈에 피눈물이 맺힌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강한 원한을 띠면서 남자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던 게 다른 점이라고 하면 할 수 있었겠네요. 그 백사가 저한테 다가오니까 다른 뱀들이 홍해의 기적처럼 양쪽으로 갈라졌고 저한테 가까이 온 백사가 현신을 하는데 아마 수컷이 아니라 암컷이었나봐요. 굉장히 수려한 외모에 뱀일대의 모습처럼 백발을 하고 있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원래는 계룡산에 살면서 산에서 나오는 기운을 받아먹으면서 자그마치 600년의 수행을 쌓아서 곧 이무기가 될 예정이었고 계룡산 산신의 보좌관 같은 개념으로 선계의 하청 공무직을 수행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어느 날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자신이 부리던 부하들과 자기를 산채로 생포해서 술독에 담궈버렸고 결국 이 지경이 되어버렸는데 자기를 술독에 담근 사람이 당시 제 눈앞에 있던 그 손님이었대요. 자기가 60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걸 하루아침에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린 저 남자를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며 만약에 제가 저 남자를 도와주게 된다면 필시 저한테도 엄청난 후폭풍이 닥치게 될 거니까 절대 돕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솔직히 저도 굳이 도와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 남자가 저한테 주절주절 늘어놓은 얘기가 너무 기가 막혔던 게 초급 장교 때 선배 장교가 권해줬던 뱀술을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고 입에 착착 달라붙어서 그 이후론 뱀술에 완전히 중독이 돼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희귀종인 뱀을 전부 포획해다가 직접 뱀술을 담가서 즐겼다고 했는데요. 아니 뭐 술을 즐기는 거야 본인 기호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문제는 그냥 술이 아니라 뱀술이라는 거고 뱀이 그냥 구렁이 이런 애들도 있지만 저한테 현신한 그 백사처럼 수십, 수백 년에 걸쳐서 수행을 해서 신선이 되려고 했던 영험한 존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못 걸리면 인생 자체가 개박살이 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술이 바로 뱀술이고 그냥 시중에 파는 걸 사다 먹어도 해가 찾아오는데 직접 포획을 해서 산채로 술독에 담가버리면 그들의 원한을 본인이 직접 갖다 엎어쓰는 격이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정말 먹으면 안 돼요. 저는 그 남자한테 나도 못 도와준다고 내가 어지간하면 손님들한테 존대 써주는데 너 같은 개 잡놈 새끼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뒤지기 싫으면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강하게 쏘아붙여서 내보내는데 하필이면 그때 제 신어머니께서 단순히 심심하다는 이유로 제 신당에 찾아오신 거예요. 수백 년 수행을 하면 뭐해? 그 정도 두력이 있으면 너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빠져나오고도 남았을걸. 그냥 어떻게 되나 볼까 하고 안일하게 있다가 스스로 당해놓고 엄한데 화풀이질이야 화풀이를. 살면서 몇 번 들어보지도 못했던 고압의 샤우팅이 동네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는데
제 신발하고 신어머니의 신발은 격이 달라서 머리가 울리다 못해 헛구역질이 올라오더라고요. 신어머니 입장에선 단순히 맛 때문에 뱀술을 담가먹은 그 사람보단 알면서도 멍청하게 당해준 백사가 더 역겨운 놈이라면서 네가 안 하면 내가 구판 벌여서라도 저놈 지옥에 처박아 버리겠다고 아주 길길이 화를 내시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저와 신어머니의 갈등의 골이 터져버리고 말았죠. 저는 절대 저런 개잡놈은 도와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인과가 어찌됐던 신이 되려고 했던 존재가 자기가 멍청한 거 생각은 안 하고 다짜고짜 산 사람한테 해를 가하겠다는데 그걸 보고만 있는 네가 신의 전령이냐고. 네가 모시는 신이 저 잡뱀하고 비교가 안 되는 존재인데 입기만 불어도 날려버릴 수 있는 걸 그깟 협박에 쫄아서 안 하려는 걸 잡놈이니 쌍놈이니 핑계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제 신당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사흘 정도 있다가 신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그깟 뱀이 무서워서 사람 목숨 내던지는 너 같은 건 내 신딸이라고 할 자격도 신을 모실 이유도 없다면서 연을 끊자고 강경하게 나오셔서 어쩔 수 없이 한달음에 신어머니의 신당으로 갔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제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요. 그렇게 신어머니께 갔는데 저한테 왔었던 그 중년 남성분이 가부좌를 튼 상태로 계속 연부를 외우고 있었고, 신어머니는 그 남성분의 등 뒤에서 같이 연부를 외면서 수백 마리의 뱀이 지닌 도끼와 원한을 정화하고 계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현신을 했던 백사의 혼이 그 과정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면서 도끼를 가득 품은 표정으로 신어머니가 모시는 신님을 노려보고 있었고요. 저는 신어머니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다음 제가 준비해온 무구들을 꺼내서 신어머니의 반대편에 앉아서 의식에 동참을 했죠. 그러니까 그 백사의 현신이 저에게 다가와서 온갖 협박을 해대더라고요. 내 절대 돕지 말라 간청을 했거늘 네가 기어이 나를 거스르는구나. 저는 내내 이 협박을 무시하면서 제가 모시는 신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러자 곧 백사의 현신이 튕겨져 나가더군요. 사실 제가 그 백사를 무서워해서 손님을 내쫓은 게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도력을 쌓아온 그 나날이 불쌍하고 안쓰러웠고, 단순히 스스로의 욕망을 위해 그 존재를 희생시킨 그 남성분을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상황을 단단히 착각한 모양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신어머니 혼자 사흘 동안 거의 쉬지도 않고 의식을 계속 하셨다는 건 단순히 그 백사만 방해를 한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존재의 관여가 있는 걸로 보여서 저도 사력을 다해 신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이틀 밤을 꼬박 새서 의식을 마친 저와 신어머니는 결국 백사가 불러들인 한 차원 위의 존재를 마주하게 됐죠. 너희가 모시는 신이 내게 간곡히 청하여 이번만은 물러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나의 보좌를 보던 저 아이를 적골로 만든 죄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중죄이니 저 남자가 명을 달리하는 그날 내 직접 그 더러운 영혼을 지옥의 끝에 처박을 것이다. 또한 이 시간 이후로 저 남자에게 너희 둘 다 관여 말거라. 얼마나 분노를 했으면 저 멀리 떨어진 계룡산에 있는 산신이 여기까지 날아와서 이렇게까지 할까. 한편으론 일이 더 크게 번지지 않았음에 감사했고, 의식이 끝난 후 거듭 큰절을 하며 돌아간 그 남성분은 딱 하루 뒤에 엄청난 액수의 거액을 저와 신어머니의 계좌로 입금을 했는데요. 차마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게 남은 인생이 결코 순탄치 못한 수준이 아니라 배 꼬여서 나락의 심연으로 빨려 들어갈 것과 모든 관계의 파탄, 사후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해 윤회를 하지 못하고 지옥에 매일 것이라는 것이었죠. 원래는 다른 이야기를 먼저 보내려고 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려고 하면 뭔가가 방해를 하는 것처럼 중간에 툭 하고 끊기더라고요. 그나마 가장 최근에 겪은 이 일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서 데스크탑에 앉았네요. 검통님도 아시겠지만 살생을 목적으로 길러진 가축은 인과에 아주 적게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다만 절대 건드려선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을 살생을 하게 되면 그 대가는 반드시 살아서든 죽어서든 감히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징죄가 내려진다는 점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아셔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뱀술에 대한, 뱀술로 인한, 뱀술에 의한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라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야 영적인 능력에 근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 평생을 가도 알지도 보지도 못할 사람들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자기한테 벌어질 줄 알고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불필요한 살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곰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꽃선녀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꽃선녀님 말씀에 따르면 죄질이 가장 안 좋은 한 손님으로 인해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꽃선녀님에 대해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초창기 제 채널에 자문을 해주신 분이시며 현재도 무속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번엔 어떤 흥미진진한 무서운 이야기를 가져오셨을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제가 제목만 보면 죄질이 안 좋은 손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언뜻 보기에도 생소한 여자 저승사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저도 살면서 많은 저승사자를 봤지만 여자 저승사자는 이때 본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왜 여자 저승사자와 얽히게 된 걸까요? 발단은 제가 손님을 받기 전에 을의 예지몽을 꾸면서 시작됩니다. 제가 대략 조선시대의 저작거리 어딘가를 배회하고 있는데 다들 그때 그 시대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유독 한 사람만 요즘 시대에 보이는 등산복을 입고 저와 마찬가지로 여기가 어디요 하고 있었죠. 한 6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아주머니였고요. 그분이 막 여기저기를 쏘다니면서 뭔가를 물어보는 듯 보였어요. 물론 말이 통하지 않았는지 답답해하다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막 뛰어와서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고 물어보네요. 아니, 저도 잘 모르는데 뭘 어떻게 답을 할 만한 게 없어서 그 아주머니랑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걷는데, 한 10걸음 앞에 온통 검은색의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 한 명이 마치 너네는 못 지나간다 라는 뉘앙스를 가득 풍기면서 서 있길래 거기서 뭔가 낌새를 차렸죠. 이 아줌마가 뭔 죄를 저질러서 저 존재가 불러낸 꿈에 내가 들어왔구나. 저는 그분 앞에 서자마자 가볍게 목례를 드리고 왜 여기에 계신지를 여쭤봤죠. 그런데 그분의 시선은 제가 아니라 제 옆에 있는 그 아주머니를 향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한테 시선을 옮기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가 나설 일이 아니다. 딱 이 말만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고요. 꿈에서 깬 저는 뭔가 뒤숭숭해서 바람 좀 쐬려고 신당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꿈에서 봤던 그 아주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사무보는 보살님께 접수를 원래는 해야 원칙상 절차적으로 맞지만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 곧장 신당으로 불렀죠. 저는 정말 거짓없이 사실만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아주머니 역시 알겠다고 하면서 말을 꺼냈는데요. 18년 전쯤에 딸이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했대요. 병원에 가봐도 정상이라지, 무당을 찾아가도 신병은 아니라고 하지, 당초에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답답해 죽겠는데 민간요법이니 양약이니 다 써봐도 소용이 없어서 어떻게 시부모님이 아는 무속인에게 갔더니 그냥 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이게 땅의 힘으로 간섭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천벌이라 자기도 직접적으로 해결은 해줄 수가 없다고 했대요.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걸 해서 당장 딸을 살릴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하늘에 큰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몇 대를 거친 뒤에 벌을 받게 된다고 하면서 할 거냐고 물어보길래 당장 눈앞에서 딸이 죽어가는데 눈이 안 돌아갈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무속인이 꺼낸 말은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천인공노할 짓거리였다고 해요. 바로 그 천벌을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가장 가깝게 지내는 친구나 지인의 자녀에게 뒤집어 씌워서 하늘을 속이는 거랍니다. 당연히 저도 무속인이라 그게 가능한 방법이라는 건 아는데 진짜 위험한 행위거든요. 그 손님도 이거는 진짜 못하겠다니까 그 무속인이 그럼 딸 죽게 내버려 두던가 이 말을 냉정하게 던지더래요. 결국 그 손님이 선택한 결정지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의 딸이 당시에 혈액암, 그러니까 백혈병이죠. 2차 치료까지 해서 어느 정도 나아지긴 했던 아이였는데 완치는 안 돼서 거의 매일매일을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했대요. 한눈에 봐도 다시 살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아이라서 그 아이를 선택을 하고 무속인이 알려준 방법을 따라 21일을 공을 들였고 그렇게 친구분의 아이가 손님의 딸 대신 천벌을 받아 죽게 되고 손님의 딸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지금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번엔 손님의 따님의 첫째 딸이 그때 무속인이 말한 대를 걸러서 찾아오는 천벌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버렸고 그때 그 무속인을 다시 찾아서 해결 방안을 물어보려 했지만 이미 그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상황이라 여기저기 수소문을 한 끝에 저를 찾아온 거라고 말을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며
제발 우리 손녀딸 좀 살려달라고 매달리시더라고요. 그 손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만약 제 자식이 그렇게 되면 정말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지만 고민을 해볼 것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1차적으로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타인의,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의 딸을 제물로 바쳐버렸다는 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치료만 잘 받았으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사람이 친구분의 딸이 됐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었죠. 더군다나 꿈에서 본 그 여자 저승사자분이 제게 네가 나설 일이 아니다 했던 게 그제서야 납득이 가면서 저는 손님에게 이야기했죠. 죄송해요. 이건 제 손에서 손을 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딱 잘라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손님을 반강제로 신당에서 내보낸 뒤에 착잡함을 어찌 해결을 못한 저는 보살님에게 그분의 연락처를 받은 다음 신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그 손님의 연락처를 알려드리면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지를 여쭤봤죠. 그리고 신어머니의 대답이 그때 그 무속인이 완전히 틀려버린 방법을 알려주는 바람에 그 꼬라지가 난 거라며 그 누구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해결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볼 테니 그 사람한테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무슨 일이 나는지 아닌지 파악을 하라는 지시를 내리셨죠. 그렇게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되는데 여기서 그때 그 여자 저승사자분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온화하진 않아도 무표정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완전히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얼굴이 일그러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저한테 가까이 와서 싸닥션을 냅다 후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일에 땅의 인간이 간섭을 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있나? 그리고 제가 그분을 신경 쓰느라 미처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무속인이 고문을 심하게 당한 건지 무복이 넉맛 조각이 돼 있고 피부가 성한 데가 없는 데다가 붉은 포승줄로 묶여있는 모습. 저는 그걸 보자마자 그 무속인이 누군지 단번에 알 수가 있었고 곧 엄청난 공포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죠. 이 모습을 면하고 싶거든. 이 일에서 손을 떼길 바란다 아이야. 여자 저승사자분은 이 말을 끝으로 포승줄에 묶인 무속인을 질질 끌며 저 멀리 걸어가면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장 신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말씀을 드렸죠. 신어머니가 혹시 그 여자 저승사자의 얼굴 생김새가 기억이 나냐고 물어보시길래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만두자고 말을 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시냐고 이유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신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저승의 일을 하는 이들 중에 유일하게 여자가 하나 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어쩌면 염라대왕보다도 더 위에 있는 존재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여자의 심기를 건드리는 짓을 했다간 너나 나나 둘 다 제명에 못 살고 그 천벌을 대신 받게 될 거라면서 당장 손을 떼자고 하셨죠. 그렇게 그 손님은 제 신당에 왔던 무수한 손님들 중에 아무것도 해결을 못 보고 내친 손님 10손가락 안에 포함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서 그 손님에 대한 기록을 전부 삭제하라고 보살님께 말씀드렸고 그 이후로 그 손님이 제 신당에 찾아오지 않은 걸로 봐선 해결을 못하고 소녀딸을 하늘로 보냈거나 다른 무속인을 어찌저찌 찾아서 해결을 받거나 둘 중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 저승사자분과 그분의 손에 들린 붉은 포승줄에 묶인 무속인, 만약 제가 그 손님의 청을 들어줬다면 저 역시 지금 그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한편으론 안 해주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손님이었네요. 여자 저승사자라 미디어 매체나 여러 공포 실화를 다루는 유튜버분들의 이야기들 중에서도 저승사자 하면 죄다 남자만 있었지 여자는 들어본 적도 없고 다뤄진 적도 없을 텐데 이렇게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다루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랜만에 돌아오신 시청자 꽃선녀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한 달 전에 신당을 찾아온 한 손님으로 인해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리는 이야기가 흉가에 갔다가 큰 잘못을 저지른 손님을 받고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 손님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예지몽 없이 받은 손님이었고 정말 특이하고 희소적인 케이스에 속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손님 같은 경우는 세터민, 그러니까 탈북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이고
흉가에 가서 뭘 겪고 했던 게 탈북을 하기 전,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 북한의 흉가에서 무언가를 겪었고 씌인 상태로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로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북한에 있을 때 군인이었고 대대급 부대장의 참모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군복무를 하고 있었던 부대 인근에 마을이 하나 있었다는데요. 그 마을이 사람이 살지 않은 지 꽤 오래된 마을이었고 당연히 곳곳에 보이는 모든 게 다 흉가였다고 하더라고요. 문제의 발단이 인근 마을에 식량을 얻으러 나갔던 한 개 소대급 병력이 전원 실종이 됐는데 이동 경로를 파악해보니까 그 마을의 어딘가에서 다 같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대 내 간부진들이 출동해서 실종된 병력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그 손님은 마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그 안에서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집이 요즘도 그렇고 당시 북한 내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대저택 같은 그런 양식의 건물이라 눈에 딱 들어오는 곳이었다고 해요. 안으로 들어갔을 때 살짝 의아했던 점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그 마을이 버려진 게 본인이 장교로 임관을 하기도 한참 전이라 최소한 20년 정도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곳이었는데도 내부가 정돈이 잘 돼 있고 먼지 한 톨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깨끗해서 누가 와서 관리를 하나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그렇게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수색을 지휘하던 중에 본인이 있던 위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빗자루로 바닥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상한 걸 감지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고 관리인이 있다면 당연히 인근의 다른 마을들처럼 불이 켜져 있거나 적어도 마당에서 키우는 개가 있어야 하지만 들어올 때 그런 것도 없었고 인기척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 무슨 굉장히 고요한 어떤 공간에 라디오가 켜지는 것처럼 갑자기 그런 빗자루를 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을 파악하려고 일어나서 2층의 곳곳을 둘러봤지만 당연히 자기 말고는 아무도 없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다른 간부진들이 들고 있는 랜턴 불빛이 보이는 곳은 그 저택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나 관측이 가능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빗자루 쓰는 소리에 이어서 사람 말소리도 같이 들려오기 시작하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살고 있구나. 당장 나가자 하고 불이 나게 1층으로 내려갔지만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건 현관문이 아니라 이상한 조그마한 철문이 보이길래 열고 나갔더니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 아니라 옥상으로 향하는 문이었대요. 한눈에 봐도 그곳이 1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높이였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홀렸구나. 이 생각이 머리를 스침과 동시에 정확히 오른쪽 옆에서 허락 없이 누가 들어오라고 했나? 노성이었대요. 정정한 노인이 지를 법한 그런 노성이 이렇게 들려왔고 당연히 화들짝 놀라서 넘어진 그 손님이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자기를 중심으로 한 10명 정도 되는 노동복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에워싼 상태로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렇게 개맞듯이 두들겨 맞는데도 고통이 안 느껴짐에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는 황급히 옥상에서 1층으로 수직 낙하를 했대요. 떨어져서 탈출을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계단을 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옥상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섰다고 해요. 거기에 높아봐야 3층 정도였고 그분이 떨어진 위치가 화단이 있는 쪽이라 약간의 타박상을 제외하면 별로 다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위를 둘러본 손님은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고 그때 눈에 웬 오한마가 하나 들어오길래 그대로 오한마를 들고 그 집의 대문을 비롯해서 1층에 있는 모든 걸 다 박살낸 다음에 수색을 종료한다. 본 지휘관이 있는 위치로 집결하라. 이렇게 신호를 한 뒤 금세 집결한 간부진들에게 상황 보고를 받았지만 실종된 병력에 대한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다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안고 원대에 복귀를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부대에 복귀를 하고 나서부터 본인에게 조금씩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꿈이나 가위의 형태로 귀신들이 찾아와서 남의 집을 그렇게 박살을 내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 당장 변상을 하던지 우리랑 같이 가던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화를 내다가 자기네 딴엔 이게 안 먹히니까 결국 현실에서까지 찾아와서 낮과 밤을 안 가리고 손님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루하루 정신이 오락가락하며 피폐해지던 중에 소속된 사단의 사단장이 태국에 들릴 일이 있었는데 동행할 보좌관으로 본인을 선택했다는 소식에 정말 뛸 듯이 기뻤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땅을 벗어나면 아주 잠깐이지만 귀신들이 자신에게 해코지를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고 하셨지만 이어지는 말로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태국에 사흘 정도 머물렀을 때 사단장이
자기는 중요한 손님을 접견하러 가야 하는데 너까지는 굳이 동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어디서 시간이나 때우고 있다가 호출하면 날 데리러 와라. 그 말에 손님은 인근 마을의 음식점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말을 걸어왔대요. 말하는 걸로 봐선 동포는 맞는데 이북 사투리가 전혀 섞이지 않은 표준어 때문인지 금방 한국 사람이란 걸 눈치를 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면전에 밝히면서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합석을 했다고 해요. 그분 같은 경우는 굳이 총뿌리를 대고 만난 것도 아니고 민간인이고 자기도 지금 군인이라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민간인으로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거절을 할 필요를 못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민간인인 척 흔한 가십거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그 사람이 그분의 손을 잡으면서 그러게 왜 사람도 아니고 귀신들이 사는 집에 가서 깽판을 쳐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드신 거잖아요. 이 말을 하는데 순간 의구심이 들더래요. 이 사람 설마 관상쟁이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적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심지어 본인이 그런 일을 겪은 걸 부대 내 간부진에게조차 발설을 한 적이 없었는데 평범한 사람이 그걸 척 보자마자 알아챌 가능성이 없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이북 땅에 매여 있어서 그런 거다. 지금 당장은 당신이 그 땅을 형식적으로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지 못하는 거다. 이 말인즉 우리나라로 넘어와라. 그러면 귀신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갈 거다. 이게 제가 북한 사람이었던 적이 없는데도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이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그 말을 쉽게 내뱉지만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가족은 물론 친척 전체가 다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그 손님의 말을 덧붙이신 게 당시 북한에 가족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장교로 임관을 하고 나서 군복무를 하던 10년 새에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들이 당시 북한을 덮쳤던 대기근 때 홍수에 밀려 내려가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당시엔 혈혈단신 혼자였다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의 설득이 퍽 와닿기도 했고 탈북을 했을 때 페널티를 받을 요소가 단 한 개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 길로 그 사람의 차를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가서 귀순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여러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에 정착을 했지만 그 사람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괴롭히던 그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용하다는 무속인을 백방으로 찾아가면서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때마다 무속인들이 하나같이 했다는 말이 네가 잘못해놓고 용서를 빌 생각도 안 해보고 무작정 해결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러더랍니다.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도 계속 귀신들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탈북을 할 때 태국에서 도움을 줬던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 사람의 부인이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자기 남편이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갔다. 좋은 인연인 건 알겠지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 말에 심장이 철렁한 거죠. 정말 분기탱천할 정도로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분명 북한 땅을 벗어나면 귀신들이 괴롭히지 않을 거라는 말에 탈북을 결심한 건데 막상 와보니 떨어져 나가기는커녕 이런다고 우리가 떨어져 나갈 것 같냐며 조롱을 하며 더 심하게 괴롭히는 귀신들에게 한번 자기를 깨어내서 탈북을 하게 해놓고 막상 연락조차 닿지를 않다가 갑자기 저 세상에 가버린 의문의 그 사람에게 한번 돌아버릴 것 같았다고 해요. 이제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나 하던 중에 같이 강사 일을 하던 동료가 명함 한 장을 주면서 여기에 한번 가봐라 해서 저한테 찾아오신 거였고요. 그런데 그 손님이요. 저한테 찾아오신 게 한 달 전쯤이었거든요. 되게 수척하고 깡말라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굿을 준비하고 준비가 완료되면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고 부적 여러 장을 무료로 챙겨드렸어요. 이건 이렇게 이건 저렇게 붙이라고 다 말씀을 드리고 돌려보낸 뒤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서 손님에게 연락을 했더니 여기가 어디 병원인데요. 혹시 고인분의 가족이나 일가 친척 관계가 되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고인분이요? 땡땡씨가 돌아가셨어요? 어이없어 하면서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 손님한테 제 명함을 줬다던 동료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당연히 동료분도 그 손님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이해를 하셨어서 술은 못해도 술친구는 해주셨었다는데요. 어느 날 그 손님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잠들었고 목이 말라서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데 그 손님이 자고 있던 방에서 1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당시 집에는 동료분이랑 손님밖에 없었는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 방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북한 사람들이 입는 노동복 같은 걸 입은 사람 10명 정도가
자고 있는 손님에게 발길질을 하고 있는 걸 봤고 그 순간에 기지를 발휘해서 바로 손님을 들쳐매고 집 밖으로 빠져나온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신당에 다녀왔다는 지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나이는 젊은데 꽤나 용하더라 라고 하며 제 명함을 쥐어주었고 곧장 그 손님에게 명함을 주었다는 거였죠.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하나 더 이야기를 꺼내자면 그 손님이 제 신당에 처음 들어오실 때 뒤따라서 10명 정도의 영가가 같이 들어왔어요. 그 영가들이 전부 그 손님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기괴했던 게 영가들이 북한 노동당 간부들이 입는 노동복 같은 걸 입고 있었고요. 솔직히 그 손님이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굳이 도와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반성의 기미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저 자기를 괴롭히는 이 귀신들을 떼어내서 죗값을 받게 해달라며 불같이 화만 냈었기 때문에 그 태도를 익히 봐왔던 그 영가들이 도저히 갱생이 안 될 것 같으니 끌고 가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네요. 제 생각도 꽃선녀님과 같습니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허락 없이 제 집에 들어와서 뭔가를 갖다 놓고 앉아있다가 매 허락 없이 들어왔냐는 말에 흉기를 들고 제 집을 전부 개박살을 낸다면 저 같으면 그 사람이 어디로 도망을 가던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든 응징을 할 것 같네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